네,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김진 앵커 어디 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휴가 갔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영하 8도였습니다. 지금 한 영하 3, 4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로 몸이 움츠려드는 이 추운 날씨.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시죠. 신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처음은 동아일보, 이 거래입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거래는요,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지난 2012년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을 당선시키는 데 적극 관여하고 그 대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의 최 전 회장 영장 신청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데요.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는 이 대장동을 둘러싼 정관계 유착,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검은 돈의 실체 그리고 검은 커넥션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 당국이 만약에 이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자, 한결의 사면입니다. 한결의 사면, 진흙탕으로 뽑았네요. 제가 음식 안 가리고 잘 먹는데 진흙탕은 못 먹습니다. 쪼크입니다. 네, 보시죠. 자, 무속인 공세에 욕설로 추가 맞불, 이렇게 여야가 연일 치고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인 친분을 집중 거론하면서 리스크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추가 공개해 여야 양측이 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 조폭, 무속, 낙뜨거운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이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만큼 이거를 근거 없는 네거티브전이라고 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보기에 정말 민망한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3년 뒤엔 제가 40살인데 더 이상 나이 먹기 싫은데요.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중립성, 공정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보시죠.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으로 임명 때부터 논란을 빚은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나흘 뒤 조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서 선관위원직을 3년 더 유지하게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는 조치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관리에 여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선관위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선조들이 이런 말했죠. 과전불람리, 이하부정관, 배나무 밑에서는 가끔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매지 마라. 미묘한 시점에서 오해를 만들어선 안 되겠죠.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트리플 F. 좀 놀랐습니다. 저 대학교 때 성적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성적 편지 보시죠.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적표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뒀는데 이 첫 성적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미국 사회의 분열 역시 메워지지 않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능의 이미지가 드리워지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조기 레임덕 이야기까지 미국 정가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 방송으로, 미국 방송으로요, 생중계되는 이 공식 기자회견 영상을 봤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죠. 죄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도 이런 모습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쇼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수사 관련도 공개, 여권 무속 총공세에 나섰다. 자, 죄송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방송으로 촉발된 여야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순실 씨까지 거듭 소환하면서 이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무속인 논란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 통화 녹취본을 소유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이 MBC에 이어 이 추가 방송을 준비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이제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유력한 후보자 배우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므로 법원이 허락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방송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무속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국정농단 당시 보도돼 국민들의 판단에 기여할 것, 그리고 언론 비판 및 조국 등 발언에 대해선 평소 언론관, 정치관 등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검증의 대상, 그리고 준리 의혹 등 이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법원이 허락한 방송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 했다. 이 김 씨의 발언 대부분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하게끔 했고 사적인 내용은 빼고 방송하라고 했지만 이 유튜브 채널 측은 사적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 내용을 방송을 허락한 것이라고 이 판결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선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확실한 건 MBC 때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는 공인이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생각이나 견해를 국민들이 듣고자 알고자 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다. 똑같이 판결을 했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MBC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공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언론과 관련해서 불만을 표출한 부분은 공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생활 영역은 공개하지 말아라. 세 가지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수사 관련된 내용도 다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더 폭넓게 공개라는 게 어제 법원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열린공감TV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전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이 있느냐? 자기들이 볼 때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생활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52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라고 생각하는데 녹취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열린공감TV에서는 뭐 MBC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BC에서 지난번에 이제 유흥업소 적개본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뭐 혼전 동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관련해서 당시에 김건희 씨 녹취를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가감 없는 공개가 의혹을 해소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열린공감TV가 어디까지 공개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요. MBC 방송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 당시 이 방송 금지 처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상반된 내용, 조금 더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외에도 후보자 비방죄를 두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지만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치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 외에도 허위사실 적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데 네. 사실 선거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까스로 위헌을 면했는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후보자 비방죄에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까스로 위헌을 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군요. 일선 법원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면 되도록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따라 그 범위 해석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어느 부분이 사생활 영역인지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후보자 비방죄가 명예훼손, 즉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의 영역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조금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 대선 후보 부부의 통화 녹취본도 방송하라며 맞불 공세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의적 편집 통해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경우 이 책임을 묻겠다. 이재명 후보와 이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어제 오는 23일이죠. 이 스트레이트에서 또 방송되는 김건희 씨의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실장님. 이 법원의 결정인 만큼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이 대선 후보 부부의 이 녹취록이 만약 같이 방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법원의 판단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근데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조금 상반된 내용이 나와서 아쉽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열린공감 TV가 굳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여러 소위 말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근데 열린공감 TV에 우리가 굳이 반론권이라는 걸 요청하거나 이런 얘기 시비 걸고 싶지도 않는데요. 좀 전에 우리 이양수 수석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 악마의 편집이에요. 이 7시간 45분의 이 녹취본을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편집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린공감 TV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의도가 있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또 취하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녹취록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열린공감 TV가 모든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검증이라는 잣대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MBC도 똑같이 2차 방송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알 권리, 검증 꼭 필요한 공인이라는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똑같이 같은 분량으로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획돼 온 녹취고 이거를 MBC가 아무런 검증과 사전 검열 없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방송을 했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23일에 있을 MBC 방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MBC가 예정하고 있는 2차 방송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른 재판부이니만큼 다소 불분명한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른 재판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이미 열린공감 TV의 공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부가 MBC의 공개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후에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이 방송을 막는데 사활을 거는 반면 이 여권은요. 이 김건희 리스크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김건희 씨와
무속인과의 연관성을 연일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김건희 씨가 본인이 뭐 점쟁이 점을 볼 정도로 신기가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저는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아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을 좀 홀려요. 그다음에 돈과 권력이면은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똑같고요. 자, 전용기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에서요, 지금 뭐 요승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러시아의 라스푸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러시아 멸망, 최순실 씨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예상보다 큰 화력을 갖지 못하니까 무속에 관련해서 뭔가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정책 대결하자고 했는데 좀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어서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정책과 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속인의 공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우리가 최순실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무속인과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지속적으로 MBC 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열린공감 TV까지 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숨기기에 급급한지 이런 물음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떳떳하게 뭐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실 배우자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책 결정 과정 중에 배우자에게 묻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 왔는데, 우리가 배우자의 검증을 이렇게 뭐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털고 가야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무속 검증이 아니고 이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져 온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대선 후보의 어떤 부인에 대한 공적인 차원에서의 검증이지 어떤 무속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요.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긍정적인 대답이든 부정적인 대답이든 받아서 이거 다음을 대처하는 형태, 그런 종류의 뭐 역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고 사실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지도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무속인 논란이 결국에는 배우자에 대한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배우자의 검증, 공인으로서의 검증은 지금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10수년 동안 이 정치판을 취재를 해오셨는데요. 이 무속 논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도 뭐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지금 전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가 무속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떤 뭐 행보를 했고, 어떤 메시지를 잘못 냈는지, 어떤 그 무속인의 얘기를 잘못 듣고 뭔가를 오류를 어떤 걸 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는 전 이 논란이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도 현재까지는 실체적으로 나타난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 다시 얘기합니다. 뭐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뭐 아류다. 그때 뭐 최서원 씨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좀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서원 씨가 무속과 관련됐다는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오방랑이라는 뭐 복주머니를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뭐 그것이 어떤 무속과 정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벤처기업 육성했던 창조경제가 무속인에게 뭐 얘기를 듣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드 부대를 뭐 배치한 게 뭐 무속인 얘기를 들은 겁니까? 아니면 뭐 한일 뭐 위안부 협정이 무속인의 얘기를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대체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정책이 무속과 관련돼서 잘못됐고, 그리고 무속과 관련해서 오류를 범했다는 건지가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이 최순실 씨가 뭐 과거에 무속인과 가까웠다는 걸로 박근혜 정부 전체를 마치 뭐 무속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 안민석 의원이 저희가 이제 멘트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최서원 씨의 말하는 특징이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과연 지금 최서원 씨가 뭐 그랬던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자체가 사실과 거짓 혹은 허위 혹은 추정을 섞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이런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통상 7시간 45분 하면은 7시간이라고 얘기해요, 8시간이라고 얘기해요. 8시간이라고 통상 얘기해요. 근데 세월호 7시간을 애써 연상시키기 위해서 녹취록을 7시간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미지를 더 씌웁니다. 두 번째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로는 뇌피셜이고 좀 전까지 하면 무슨 궁예 관심법 같은 건데 이재명 그냥 얘기한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속이라고 그냥 덮어 씌워요. 요즘 보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 언젠가는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 선거 보면 이렇게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저분하게 해왔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좀 힘에 버거워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30% 박스권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대선전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런 선거 문화가 통용되어야 되는지 얼마 전까지 우리 생태탕의 패래가모 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대엽 논란 봤잖아요. 글쎄 국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요. 국민만 믿고 그다음에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면서 앞으로 또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권의 김의겸 의원이 논란이 됐던 이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가 오랜 친분이 있다면서 증거로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사진이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힘으로 이 캠프에 가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거의 확실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이 노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 분이 이 건진의 따님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디냐? 김건희 씨가 2013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했던 행사입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후배들 좀 데려와서 좀 찍어줘. 뭐 그랬겠죠. 이건 제 추정입니다. 상당히 끈끈한 관계였다. 이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를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상황인데 이 사진도 김의겸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뭐 가족의 친분까지 유지할 정도로 그런 끈끈한 관계였다는 걸 여당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카더라식을 이렇게 방송에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보도에 나왔던 내용 정도를 인용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이재명 선임 기자님이나 이제 박정하 대변인 그 공보실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느냐.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영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과 함께 지금 김건희 씨도 본인 입으로 나는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뭐 도사들과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즐긴다라고 이야기한 측면도 있고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회장을 그 수사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검진법사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건진법사가 줬고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그것을 추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이들 간의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사실 너무나도 저희도 마타소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씨와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보도에서 나왔던 부분을 인용해서 추가적으로 고발도 진행을 했고 저희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공세 국민의힘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3년 김건희 씨가 사진계 거장 작품 전시 기획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갈 만큼의 큰 전시였다. 전시에 따른
이 건진법사의 딸은 사진과 학생으로서 자원봉사를 요청해 며칠 한 게 전부이다. 그러므로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실장님, 조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에 있었던 이 이만희 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수사 관련 내용이라고 할까요? 신천지 관련된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관성들을 계속 뭐 공세를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해요. 솔직히 한번 법을 조금만 한번 제대로 봐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검찰권이 종교의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문구를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경기도지사가 사법경찰을 이용해서 신천지 현장을 막 간 게 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인가라는 것 오히려 되묻고 싶을 정도의 상황인데, 앞서 우리 봤던 안민석 의원 봤잖아요. 안민석 의원 그전에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유럽 몇 달 다니면서 최서원 씨가 뭐 국고를 어떻게 해서 뭐 몇백조, 몇천조 뭐 이런 돈 찾아다닌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 가갖고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윤지호 씨, 의인 윤지호 씨를 구해야 됐다고 하면서 뭐 또 굉장한 일들 벌렸어요. 그게 다 근거도 없이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확인도 안 되는 기사 어떤 걸 가지고 뭐 저렇게 얘기하는, 저는 민주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버겁고 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까지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야 뭐 그전에 청와대 계실 때부터 뭐 별명을 이미 흑석이라고 받아갖고 했지만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어요. 국내 김의겸 의원, 이렇게 무슨 관심법 가지고 다 뭐 통용하는 것처럼 이랬으니까 내가 볼 땐 이랬을 것 같다, 저랬으니까 이랬을 것 같다.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지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발 좀 그런 행위 이제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실장님, 진짜로 뭐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가 가족 간의 친분을 유지하는 등 이런 뭐 관계는 아예 없는 걸로 저희가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아까 우리 이양수 수석 그 CG로 봤던 것처럼 2013년 전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다녀가셨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뭐 김건희 씨 무속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몰아갈 건가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소위 말하는 그 건진법사라는 양반이 저랑 캠프에 9층 같이 써요. 소위 네트워크 본부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한 60여일 동안 캠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이 바뀌었다, 메시지에 관여했다, 인사 개입했다, 전혀 그런 근거 없어요. 이렇게 막 몰아가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에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박정환 실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반론을 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궁예관시법 같은 내용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표현을 해주셨다는 점 저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이 논란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와 트럼프의 인연을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허경영 두 사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윤 후보 어깨를 친다든지 제스처를 취했다고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사진을 함께 찍은 허경영 후보, 대선 후보니까요. 허경영 씨는 미국 정가의 엄청난 거물 인셈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허경영 씨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사진 찍었다는 거는 합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 또는 김건희 씨에게 혹은 또 국민의힘 전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 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물론 그러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에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고 한두 몇 번 들른 거 말고는 없는 분이 왜 윤석열 후보가 네트워크 본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굳이 수행을 하고 안내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시켜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만든 건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도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좀 경솔하게 행동했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몇 번 인사한 게 다다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어깨를 뭐 툭툭 친 거 가지고 뭐 친분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뭐 저런 사진뿐이 아니라 사실은 더 뭐 이재명 후보와 한때 뭐 조폭 출신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이재명 후보의 반론이 이겁니다. 누구나 와서 정치인 사진을 찍는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의 반론입니다. 저는 같은 맥락 속에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건진법사라든지 무속인들이 정말 윤석열 후보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나타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조금 전에 전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뭐 신천지를 수사할 때 뭐 압수수색을 하냐 마냐 이때 이제 결국은 뭐 무속인의 말을 들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찰의 논리는 뭐였냐면 만약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명단을 압수수색하면 자, 그걸 왜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서 방역당국에서 그 사람들 연락을 해서 다 검사를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그것을 압수수색하면 그것을 행정당국이, 방역당국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늘 재판을 위해 쓰이는 거지 행정행위를 위해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 논리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논리가 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무리하게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 논리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당은 이 무속인 논란과 함께요. 김건희 씨의 재산 의혹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김건희 씨가 30년간 벌어온 돈을 이게 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 공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보니 7억 7천만 원인데 재산은 69억이다.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문정부에서 이미 검증받은 사안을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 후보의 아들 도박 자금과 변호사비 관련 의혹 설명이 우선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겁니다. 아니 검찰총장을 했으니 그때 어차피 한번 검증을 한 사안인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들춰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배우자의 검증보다는 윤석열 후보, 그때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산 내역을 보고 그 재산에서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나 없는지를 봤던 건데 지금은 배우자의 검증까지 부풀려진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검찰총장으로서는 당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행정만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대통령이라는 자체는 사실 영부인이 엄청난 사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결국에는 조언 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직책은 아니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 검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30년 동안 총 소득이 7억 7천인데 69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이런 그 재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이렇게 저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김건희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이 김건희 씨의 팬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자, 영화 원더우먼이죠. 이 원더우먼에 김건희 씨의 얼굴을 합성한 이 사진인데요. 뭐 여성의 활약을 다룬 이 내용이죠. 이 영화 자체가요. 뭐 이렇게 당당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김 씨의 일부 발언들을 이 포스터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이게 회원수가 200명이었는데 130배 정도 늘었다고 뭐 2만 기사에 5천 그렇죠. 명인가요?라고까지 뭐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일부 이제 보수 진영 커뮤니티에서는 뭐 김건희 씨 말 중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조국의 저거 민주당이다, 이거 뭐 촌철살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정치에는 내부에 적이 있다, 이것도 뭐 정치 통찰력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옹호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건희 씨 팬카페에 회원수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저는 이걸 국민의힘이 뭐 환영하고 뭐 지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사태 때도 정경심 교수 지지 뭐 응원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모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독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생각해야 될 건 과연 중도층으로 외연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제 늘 고민하고 모든 메시지, 모든 일정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건희 씨 발언이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하고 뭐 오히려 뭐 시원시원하다, 거침없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고 또 일각에서 봤을 때는 가벼운 처신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뭐 팬카페에 뭐 회원이 늘어났다 이것을 뭐 환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40여일 남았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혜경 우승까지 연 이틀 욕설 맞불. 자, 비정 경쟁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생활 폭로 이번 대선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재명 이 민주당 후보자의 배우자죠. 이 김혜경 씨의 웃음 논란으로까지 이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수 욕설 파일에 담긴 웃음소리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 통화 보도에 욕설 공개로 맞대응을 야권이 나선 건데요. 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서 도저히 잊을 수 없고 선거철마다 거짓 해명으로 고인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는다고 4년 만에 통화에서도 여전히 쌍욕으로 빈정댔고 그때만 생각하면 6년여가 지난 지금도 소름 돋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장영하 변호사가요 어제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인 김혜경 씨한테까지 이 네거티브 공세가 뭐 논란이 확대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우자들에 대한 이런 논란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네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 녹취가 지금 MBC 공개가 됐고 또 열린공감 TV 등에서 아마도 더 폭넓게 더 광범위하게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에서 맞불 이제 작전 중에 하나로 이재명 후보 욕설뿐이 아니라 김혜경 씨, 그러니까 부인 김혜경 씨도 뭐 조카한테 욕설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형수와 아까 형과 대화를 하고 형수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욕설을 할 때도 옆에서 웃는 목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것도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뭐 33개 분량이죠. 파일 자체가 사실 예전에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은 공개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지금 김건희 씨 녹취에 이제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장영하 변호사 주장 중에 좀 몇 가지는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에 뭐 새빨간 거짓말에 의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형의 어떤 폐륜행위, 어머니에 대한 폐륜행위 때문에 어떤 욕설 논란을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 2012년 7월이다. 그런데 형수에게 욕설한 건 한 달 전인 2012년 6월이다. 과연 이 시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뭐 이런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장영하 변호사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주장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금 해명이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이 어머니에 대해서 폐륜행위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욕을 했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여러 차례 했지만 만약에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는 형이 폐륜행위를 하려고 하고 형의 시정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갈등이 촉발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형의 주장은 형의 가족들의 주장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시정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형을 자꾸 오히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촉발했다. 이렇게 전혀 원인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이재명 후보의 녹취 파일 공개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화 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우회 지원해서 여권을 향해 공세를 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정확히 어디 소속인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선대 본부의 직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의 상설기구로 이재명 후보 임시조직이죠. 이재명 후보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무슨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쓰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와 같이 성남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쭉 해오셨던 그런 분이고 현재 우리 당 소속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냐 말았느냐 이런 논란 이전에 저는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유력 여당 후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여권에서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도 사실은 보면은 우리 이재명 부장 말씀 주셨지만 몇몇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형님에 관한 욕설의 문제, 그다음에 유동규 씨와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사과했다, 울먹였다, 우리 가족사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고 분명히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사실은 만약에 형님이 저런 식으로 그다음에 모친이 저런 식으로 했다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은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 건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서 욕설이 나오고 옆에서 또 배우자는 웃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들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그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입에 쫙쫙쫙쫙 붙으면 얼마나 평소에 쉽게 접촉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그다음에 관련한 김혜경 씨 이 배우자도 저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들의 알 권리 입장에서 이 욕설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욕설 녹취 파일 공개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전현기 의원님, 네. 민주당은 이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녹취록이 잘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악의적 편집이 되면 저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뒤 전후 사정을 명확하게 들어보고 이 전부 배경 사항까지 다 설명됐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족사의 문제는 제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가족들도 편지를 쓴 바 있고 이 공인으로서의 잘못된 욕설을 했던 것에 대한 사과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 그때 이재명 기자님께 말씀해 줄게요. 12년의 폭행이 있었고 그 이전에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이미 형수와 아무튼 이렇게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이 이미 어머니한테 했던 욕설을 이재명 후보가 되돌려 준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실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욕설을 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국민들도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그런 찬사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앞뒤 전후 사정과 배경 사항을 다 설명하면 누구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사실 공인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 이에 대한 후보의 사과도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과도 있었다. 앞뒤 전후 사정도 좀 봐야 된다. 행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까 전영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연이어 사과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다시 한번 또 인생을 살다 보니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럴 상황은 없겠지요. 어머니도 지금은 안 계시고 또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폭력, 폐륜 이런 걸 저지를 일도 이제는 그분도 떠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 뭐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자, 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 연이어 사과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박정화 실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뭐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는 가족사가 있다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의 유동규 씨와 관련한 내용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씨 측근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이미 오래전에 전공을 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상반되는 본인의 얘기를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저는 국민들한테 해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전에 전용기 의원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형수 욕설과 어머니 사망과 시점이 약간 차이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저는 해명이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많은 분량 사실은 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너무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전체를 다 들을 수 없었어요. 이 들을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냥 가족사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왜 그렇게 많은 험한 말들을 형수한테, 형님한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마저도 국민한테 좀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제 형님이겠죠. 형님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인이 된 분위기에 이 후보의 어떤 이런 일방적인 주장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 변호사가 뭐 형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 그러면서 살아있는 유족은 물론이고 사자 명예훼손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장 변호사의 주장처럼 이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미 사망한 형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성립 가능성과 입증의 문제는 별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입증이 가능할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과거의 일인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에서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이르러야 하는데 그 정도 입증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즉 네.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평가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야권에서는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후보의 새로운 이 욕설 녹취 파일이 나왔으니 이 김건희 씨의 경우처럼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박정화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폭력이 있었던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그 시점 또한 이미 그 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그 욕설이 있었던 것 이후에 이제 가족사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저도 그 말씀 하나 잘못 드렸는데요. 그 어머니를 욕설했던 사람은 어떻게 참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뭐 찬사를 보내준다 이런 네. 단어를 썼는데 저 또한 그 찬사의 단어를 잘못 썼고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다. 이렇게 한번 바로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충분히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뒤 전후사는가 모든 맥락이 포함된다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의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모두 꿰찬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후보 검증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혜화 변호사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발이 왜 있었냐면요. 새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새로
나온 그런 사실들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실들, 2018년도에 있었던 도지사 선거에서 나왔던 주장이고요. 사실 그 형수분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와서도 이렇게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가지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후보제 비방죄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통화 중에 이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하다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이래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사 등 내밀한 이 사생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방송에 적합하냐 이런 판단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배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방송 적합도는 현재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이 형수 욕설 파일 재생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이루어져 내려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편집해서 재생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원본을 그대로 재생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곧바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 즉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을 가족 간 문제로서 사생활 영역으로 평가한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한 재생이나 배포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대통령 후보자의 성향으로서 이 역시도 공적 관심 영역이라고 평가한다면 방송 적합도가 무조건 배제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결국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단 결과를 또 봐야 되는 거군요. 이번 대선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녹취 대 녹취로 맞붙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네거티브 공세만 있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판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진짜 2월 14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고 2월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때만 양당이 선거 유세차를 돌리면서 한쪽은 김건희 녹취를 틀고 한쪽은 형수 욕설 녹취를 튼다고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대선인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편집 없이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틀 수 있는 거죠. 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비호감 대선이 아니라 거의 혐오 대선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혐오 대선이다. 저는 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양쪽 다 일정 부분 사과한 부분이 있고 양쪽 다 일정 부분 뭐 양쪽 다 고발을 막 해서 이제 결국은 또 법정으로 또 끌고 갈 텐데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어느 쪽이 먼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녹취 논란이 어쨌든 서울 앞두고 이제 양자 토론이 벌어질 텐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전에 좀 정리가 끝나는 좀 그런 모양새를 양쪽이 만들어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이 정가에서는 가짜 욕설 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이런 제보, 이런 소식들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제보를 받았다는 김어준 씨가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설전 아닌 설전을 벌였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처에서 제작해서 모처에 납품해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덱이라고 하죠. 설 연휴 전에 배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경로 제보가 제가 좀 있어서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AI가 네.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네, 김어준 씨가 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AI의 작품이다 이렇게 설을 제기했습니다. 소위 설을 제기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흉내 불가 수준의 욕설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박정아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욕설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거에 저 동의해요. 아마 이게 AI가 그거를 옮기려고 한다면 버그가 날 거예요. 이게 버그가 나갖고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런 욕설인데 저는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것에
지금 이 욕설에 AI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도 사실은 그 안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이 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말 제 상대당 입장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버거워 보인다라는 얘기라는 게 내부에서도 좀 이상한 균열의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AI가 욕설을 한다, 그게 대땡땡이다, 뭐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이게 원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무서운 파고가 지금 박스권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안에서 무언 일들이 있는지 저는 그 대목에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AI가 버그가 날 정도로 옮기기 어려운 이 상황이다라는 김지원 최고의 농담 비슷한 말보다는 지금 김어준 씨가 했던 말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부장 말씀하신 건 100번 1000번 동의하는데 네거티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진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상하게 민주당에서도 하고 방송국에서도 뭐 이상한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는 방송 보도를 하고 그래요. 제발 그런 것들 좀 없어지면 저희는 전혀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 좀 보태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좀 기억에 남네요. 자, 사찰을 이 봉이김선달에 비유해서 이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를 지칭한 표현이죠. 이핵관에게 탈당 권유를 당했다고 폭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이핵관이 찾아왔다. 이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나한테 제안을 했다. 하지만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SNS에 썼다는 겁니다. 자, 전영기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이핵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뭔가 이 후보 쪽의 인사들이 권력을 쥐고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핵관 논란이 다시 민주당 쪽으로 좀 퍼지는 모습을 또 민주당 내부에서 만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사실 이해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와 소통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그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의견을 다 읽고 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청래 의원님 저런 표현을 쓰신 거는 저는 사실 정청래 의원님의 뭐 표현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정치에서 이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해왔고 그러나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왜냐하면 그 핵심 관계자가 아니고 민주당 어떤 뭐 관계자가 불교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정청래 의원한테 혹시 탈당하는 게 어떻겠어요? 제안을 했던 것이 누군가 찾아서 나한테 이런 제안까지는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청래 의원이요, 이 이핵관 탈당 권유 폭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가 탈당을 권유했다 이런 유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불교계에 그런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고 제도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이핵관의 탈당 권유, 이 논란에 대해서 후보와 이 당 대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기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이 논란들을 두고 뭔가 이재명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핵관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까 뭐 박정원 실장도 얘기했지만 원팀 아직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이 민주당 내용 계속 갈까요? 아니면 내용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원팀 갈등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내부 갈등에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뭐 그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걸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불교계가 이제 발끈하고 나선 건데 일단 의도와 내용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의도가 지금 내일 불교계가 전국 승려대회를 연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뭐 범불교도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 편향 정책을 많이 폈다. 이런 이제 이유 때문인데 이 범불교도 대회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한 14년 만에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결국 불고개 전체가 민주당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집회를 열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촉발한 정청래 의원이 자세를 낮추기보다 나는 오히려 버티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밝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담은 그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핵관이 이재명 후보의 뜻을 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뭐 조직 운영의 불투명성 아니면 무능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한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됐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이 문제를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이제 피해를 본 건 이재명 후보인 거죠. 불교계가 많이 반발한다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두조독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 선수를 친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여야의 녹취 대 녹취 이 대결 국면에서 이 핵관 논란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30일 또는 31일 안, 패약질, 반발 이겁니다. 30일 또는 31일 뭘까요? 드디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철수 후보 패약질이라며 이 두 후보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얘기에 앞서 이 정치권 이 녹취록 공방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보셔야 될 내용은 이 한국갤럽, 이 머니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17일, 18일에 했던 이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 보시면요. 37.6에서 34.9 이재명 후보의 이 여론조사 추이가 보이고 29.2에서 36.1 윤석열 후보 이렇게 등락 서로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다른 후보들도 보이죠? 안철수 후보도 10%대를 기록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요. 2022년 1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봤을 때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게 이 이후죠. 이전에 공개가 되고 이후에 나온 거죠. 아마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 지지율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은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글쎄요. 일단 영향이 많지는 않다라고 현재까지 봐야겠죠. 어쨌든 현재 지금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30%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그 앞서 있었던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녹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숙제는 안철수 후보가 안고 있는 어떤 중도 표심들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윤석열 후보의 숙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김건희 씨의 녹취가 오히려 막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초박빙 승부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패를 쥐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 대선이 중반전 이후를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양강 후보의 이 뭔가 박빙 승부 예고된 가운데 이 안철수 후보가 뭔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똑같이 MBC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17일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코리아 리서치죠. 코리아 리서치 정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재명 기자께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수치가 좀 다르죠. 근데 수치가 달라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하루에 1.4개의 여론조사 나온다고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수치가 워낙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선 조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 밖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뭐 정확하게 도대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느냐, 누구도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기 참 어려운 시점인데, 근데 앞선 여론조사, 이번 여론조사 봤을 때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두 후보의 표심 자체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도 표심 싸움으로 양쪽에 갈 거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이제 중도 표심에 초점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선거 전략을 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것을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흐름 자체를 봤을 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한국갤럽에서도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이 통화 녹취록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했을 때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 40.8%였다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한 후보 지지도를 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박정환 실장님께는 좀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 좀 안도감을 느끼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긴장해야죠. 지금 뭐 여전히 뭐 50일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좀 생길지 모르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조사에서 보듯이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그냥 30% 중후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이가 계속 보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뭐 바닥인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네.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합쳐서 전체 정권 교체 여망 지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요? 이게 시장이 좀 넓게 형성돼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마침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봤듯이 뭐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본방사수하자라고 하면서까지 했던 우리 김건희 씨 녹취록이 전체 영향이 없다가 40.8%, 부정적이다가 36%에서,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오히려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일부 덜어 나와서 과반 이상이 아마 별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적이라는 여론보다는 앞서 나온 것 같아서 이것들이 지금 두 가지 보든 갤럽과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이전 상승 국면에도 얼마가는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 아직 뚜렷한 대세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설 연휴 이 양자 토론할 것을 합의하면서 유권자들이 뭔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토론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저께죠. 그저께 합의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30일과 31일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양당에서 합의한 30일, 31일이 이제 받아들여지려면 3, 4의 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옛날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 3, 4의 편집권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후보자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당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3, 4와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실 많은 토론을 하면은 할수록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이든 30일이든 혹은 또 27일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사실 그 양장에서 양자 토론으로 가고 있지만 충분히 다자 토론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토론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토론에서 제외된 다른 후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패약질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양당 후보를 모두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사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거든요. 거대 양당의 그 어떤 의도, 뭐 패악질이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덩치로 두 사람만 밀어붙여서
마치 지금 대선을 양자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선택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 보셨겠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패악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고 정의당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양자 토론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배 변호사님, 실제 TV 토론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그렇군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참가 대상자도 법정에 두고 있습니다. 원내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는 참가 대상자이고 당사자는 심지어 참가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모두 그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후보자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를 제외하고 일부 후보자만 선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의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때는 TV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뭐 좀 반발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가요, 안일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로 단일화, 이게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간일화로 되받아쳤습니다. 저희 2030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이전돼 수치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가 돼 있더라. 인터넷 가보면요. 안일화보다는 간일화란 단어가 더 뜨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간일화는 뭡니까? 말 그대로 뭐 간을 보는 단일화겠죠. 간을 보는 단일화. 아마도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간을 본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정치권에 썼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안일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간일화라는 표현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양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민심을 두고 그런 만큼 뭐 당연히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를 던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런 표현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양자 토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할 수죠, 사실은. 본인도 지금 이제 지지율을 막 끌어가는 이제 견인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이제 여론 시장에서 양자 토론이 주목받을 거고, 그럼 본인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뭐 분명히 반발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박성현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법정 토론이 다자 토론이 세 번이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제가 볼 땐 양자 토론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토론도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양자 토론의 결과 꼭 두 사람만 유리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자 토론 결과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정책 역량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30%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마련하겠죠.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뭐 대장동 게이트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설명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쪽이 거의 이전 투 양상으로 벌어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양자 토론이 두 사람에게 독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눈이 진짜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 후보들 이 눈도 아랑곳 않고요. 직접 현장을 찾아서 열심히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노인정에 나오면 따뜻한 정치단들에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노인들이 뭐 희망을 갖고 말이죠. 이게 살아가야지. 최소한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자. 선진국이 된 것도 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힘겹게 애쓰신 덕인데 요거라도 저희가 잘 모셔야죠. 자, 윤석열 후보는요, 용인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내 보면서 친구 냄새 많이 나지. 잘했어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특수견들이 은퇴한 후에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제가 당선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안내견이나 특수목적견이 은퇴를 한 경우에 제가 맡아서 한 마리는 제가 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 했을까요? 보시죠. 기업인들 중에서는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반기업적이다, 또 반신자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이 정말 금방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이 후보들 정말 열심히 표심 잡기에 한창 돌아다니고 있네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뜨거운 소식, 이제 오늘은 3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2가지를 모은 오늘의 핫2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루엣을 볼까요? 그 주인공, 바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2시간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 운영에 대한 담보할 만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리고 처갓집 비리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 뒤 2가지가 해소되면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요청에 의해서 홍준표 의원 75일 만에 만났다고 해요. 경선 이후에.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배경은 어떤 거고 또 저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말씀하신 의원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했었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잘 될지를. 왜냐하면 어쨌든 이 어제 만난 일정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율을 했겠죠.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김건희 씨의 녹취를 공개됐는데 거기서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홍준표 의원을 많이 이제 비판해달라. 그래야 후원을 많이 들어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의원 공격을 주문하는 듯한 그런 이제 얘기가 녹취에 있었죠. 거기서 홍준표 의원이 참 대단한 여장부다 이렇게 약간 반격을 하면서 약간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만남이 잘 될지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 어제 만나면서 의외로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의 조건은 제가 볼 때 까다롭지 않은 거였습니다. 2가지였던 거죠.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를 해달라. 두 번째가 처가 비리에 대해서 이제 엄단하겠다, 의지를 밝혀달라. 처가 비리 엄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도 나에게 더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대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또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건데 사실 그건 참 보여주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님 잘 모시고 말씀 잘 듣겠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 홍준표 의원이 스스로 자신이 등판할 시기를 이때다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등판을 해야 이제 본인의 정치적 어떤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 앞으로 향후 정치 플랜을 더 가동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홍준표 의원을 안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일석한 4조가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일단 원팀을 이제 드디어 구성한 거죠. 전혀 내부 비판이 없겠죠. 두 번째는 이제 2030 표심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라는 큰 빅스피커를 이제 안게 된 게 중요한데 마지막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진행돼야 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 매우 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까지 염두에 뒀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들을 봤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핫투 주인공 정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이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가 2012년 당시 최윤길 전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의원에게 의장직을 담보로 거래를 제안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후 수뢰 혐의로 최윤길 전 의장 영장 신청서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직을 내가 도와주겠다. 의장직 가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중에 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 제안서를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의회 최고위 인사가 이 건설 투기 세력과 공범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최윤길 전 의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최윤길 전 의장에게 접근해서 의장직을 도와줄 테니 성남도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 이후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정처사, 즉 성남도계공 설립 조례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에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수뢰 혐의가 적용되게 된 것인데 물론 이 사안 자체가 대장동 사안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는 윗선 규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두고 보면 김만배 씨가 상당히 치밀하고 대장동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 형성에 관여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관련자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즉 향후 수사도 상당 부분 더 진전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녹취록에 따르면요, 이 50억 클럽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이 인사들의 실명이 김만배 씨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억 클럽 특혜 의혹 정황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 아직도 답보 상태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 결과 나오겠지요? 그렇죠. 검찰 수사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저 녹취록이 물론 다 진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김만배 씨가 그냥 여러 차례 지금 저기 보이는 이름들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모 씨, 권순일 씨 이름을 한 번에 아니라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저 녹취가 공개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됐다는 거죠, 영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 명단이 반드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이름을 녹취록에서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건 확인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늘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50억 클럽 빨리 수사하지 않느냐? 근데 저 말을 저 여러 차례 했다면 분명히 수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해서 저 50억 클럽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해야만 대장동 수사에 대한 어떤 공신력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투까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